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인데요. 제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 큰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 학부 때 경제학을 했고요. 또 나중에 석박사 때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뭐 경제학 했으니까 자본주의도 좀 알겠고, 또 정치학 했으니까 민주주의를 알겠냐 하는 차원에서 증발이 돼서 이제 강요당에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주제죠. 주제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요즘 강의 지금 챗 GPT 시대에 강의가 별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할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흔적 또는 저의 일정한 관점, 해석 뭐 그런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Q&A 시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주의란 이미 지금 김병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자본주의만으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픈데 지금 민주주의까지 여기 합치면은 이 지금 자본주의 하나만 가지고서도 뭐 1년, 2년을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민주주의 하나만 가지고서도 1, 2년 강의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존하는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체제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고 또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 민주주의보다 더하게 아까 김병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게임이 끝났어요. 체제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제가 이제 유학 가던 80년대 말 김병현 교수님께서 유학하시던 그때 마찬가지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 체제 경쟁이라는 게 실제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경제 체제가 존재했어도 지금은 자본주의로 뭐 일종의 수렴이 된 상태라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쪽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민주주의도 있고 비민주주의적인 권위주의 체제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전체주의라는 것도 있었는데 전체주의 국가는 이제 많이 남질 않아서 권위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자본주의, 이제 획일화된 수렴이 된 자본주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 전일적인 경제 체제고 그다음 민주주의는 대표적인 이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은 뒤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관계를 본다 혹은 이 둘 간의 무슨 상호작용을 본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본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의 관계를 본다는 정도로 큰 문제인 거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 겨우 문제 제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크게 이제 몇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둘 간의 관계가 별로 관계가 없다.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누가 할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 입장이세요. 왜 그러냐면 정치학자는 현실적으로 정치학자는 정치 얘기만 하고요. 경제학자는 경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간의 관련성 내지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는 연구는 생각보다 희소해요. 대체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정당 선거 그런 것만 잔뜩 하시고 경제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 쪽 얘기만 근대 경제학이 그렇듯이 이제 잔뜩 하시기 때문에 분리라는 입장에 서신 분들도 생각보다 찾기가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정치와 경제가 모종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혹시 뭐 상충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상보호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서로 이제 한쪽이 한쪽을 인과적으로 규정하는 관계 정치의 일정한 변화가 경제의 일정한 변화를 초래해서 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 상호 규정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일정한 경제 체제와 또 이제 특정한 정치 체제 간에 상호 조응성이 있다. 잘 맞는 관계가 있다라는 관계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경제 체제는 특정한 정치 체제에 어울리고 특정한 정치 체제는 특정한 경제 체제에 어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의 결과로 역사적인 발전의 결과로 이쪽이 생기기도 하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좋은 관계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의 정치와 경제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약간 이제 이거는 균형론적인 아니면 균형주의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호 조응론, 상호 규정을 넘어서서 상호 조응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어떤 정치 체제와 어떤 경제 체제가 서로 잘 맞아서 상호 이 상생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쌍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어떤 균형점에 도달해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은 그 체제상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정치하고 경제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주제니까요. 그게 이제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사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정치 경제가 아닌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자면 좀 더 크게 체제 묶음, 패키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균형이 달성될 수도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거를 좀 상정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잘 어울려서 충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부정적인 변화가 저쪽에 부정적인 변화를 너무 지나치게 초래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균형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 지속되는 것을 안정적인 체제 묶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진 않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한쪽에서 나타난 불균형적인 요인이 다른 쪽으로 일출해서 이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두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한쪽에서 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인을 좀 분석해 보려는 분석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는. 반대로 만약에 이 한쪽이 변화하는 거 아니면 양쪽이 다 변화해서 균형이 깨지는 거를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규범적인 입장에서 이게 깨져야만 한다. 이 균형이 적절치가 않고 이제 좀 깨질 때가 됐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처방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쪽에 어떤 이제 한쪽 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경제와 정치니까요. 경제 체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은 정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균형 상태가 깨질 수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 처방적인 관점도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일반론적인 검토, 일반론적이라는 게 좀 시민주의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일반론적인 검토라는 거는 우리 한국 얘기가 아니라 서양 얘기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서구적인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런 논의를 본다면은 크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전적인 논의에서는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도 물론 아까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오래된 개념이기도 해요.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적에는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고전적인 논의 중에 하나는 한 패턴은 보통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얘기 있잖아요.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산업화의 결과로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했고 정치권을 요구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등장했다라는 인과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본주의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연결된 그렇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 경제의 발전이 정치 체제, 일정한 정치 체제의 등장을 촉발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막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과 갈등, 주로 이제 계급 간 모순과 갈등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일정하게 이 충돌하는 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 추후에는 좀 상충적인 관계로 돌입하는 그런 이제 상보적이면서도 상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고전적인 논의에서는.
현대적인 논의에서는요, 정치학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 내지는 경제체제가 논의로 들어오는 예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의 지속성하고 얼마나 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전제 조건으로 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하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 가설로도 등장하는 이 상보성이 경제 체제하고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상보성이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이 그런 연구들이 꽤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70년대하고 1970년대, 80년대에 그거의 예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구가 많았었지만 이 관료적 권위주의 연구가 있어요. BA라는 것이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그래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남미 사례들, 라틴 아메리카 사례들을 들여다본 학자분들은 지금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암만 이루어져도 그게 아까 이제 김배영 교수님 강조하신 불평등 문제랑 연관이 되어서요. 불평등 문제랑 연결이 되어서 민주주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권위주의가 더 강화되는, 그래서 이 분석 틀을 이용해서 한국에서도 예컨대 뭐 제3공화국 70년대 유신시대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상보성을 강조를 하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료적 권위주의가 강조되는 그런 현대적인 논의가 있고요. 더 중요한 논의는 사실은 자본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아까 이제 전 강의에서 나왔었지만 그 불평등이 정치적인 그 여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경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고 그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진주의적인 관리 방법도 제한되어 왔었고 급진주의적인 관리 방법도 제한되어 왔었고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지금 아까 이제 자본주의는 이미 상수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럼 이제 베리에이션은 권위주의하고 민주주의 고축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쪽 부분에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놓게 되면은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의 공존성 내지는 상보성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예가 싱가포르하고 중국이고요. 중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존재죠. 중국이라는 존재는 멀쩡히 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 일종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지만 멀쩡히 권위주의랑 상보적인 관계고 오히려 권위주의를 상당 기간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 둘을 다 경험을 한 거죠.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도 경험해 봤고요. 공존 수준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상생적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도 경험해 봤고 반대로 이제 민주화 이후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불평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배영 교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치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평등의 가장 그 해악적인 측면은 그것이 일종의 우리 그 정치 공동체 내에서 연대의식 또는 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무슨 애국심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국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한 운명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굉장히 저해한다는 측면, 불평등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극심한 불평등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면은 이 민주주의가 가지는 우리가 보통 지금 전형적으로 가지는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만약에 내가 권력자가 아니라면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정치 체제 내에서 온전히 대표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보다 힘세고 돈 많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는 사람들만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대의제 내지는 대표 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민주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돼서 불평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대책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 굉장히 위험한 불평등이란 그 요인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많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써온 방법은 이 점진주의적인 이 접근법이죠. 점진주의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인데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통 실질적인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비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핵심은 불평등의 완화 내지는 감소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또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구별을 해서 예컨대 심화된 민주주의하고 심화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있어서 심화된 민주주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깊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조금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회화가 된다. 그런 얘기. 사회화는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화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사회화되어서 조금 불평등의 문제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해결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주 흔하게 이제 익숙한 개념은 사민주의죠. 사회민주주의 개념이고, 또 이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로 운영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꼭 리버럴한 그 방식만이 아니고, 뭐 조정민주주의,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계도된 민주주의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함으로써 불평등의 문제를 다소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쪽 약간 상반되는 개념은 급진주의적인 접근인데,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급투쟁이라든지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체제 변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기존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잘 관리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정치 체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깨고 불균형을 경과하여 새로운 균형을,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뭐 사회주의가 되든 무엇이 됐든 그 체제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전복적인 급진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요즘 이제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문명적인 차원에서 과연 지금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체제가 맞는 것인지, 이 둘 간의 상호성, 상충성을 논할 가치조차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문명을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의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권위주의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쪽 그 변수 부분을 바꿔서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바꿔봤는데요. 지금 대체로 권위주의하고 자본주의 관계를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전국가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작동했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이제 상당히 성장주의적인 시기가 있었잖아요. 발전국가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제기업원으로 대표되는 아주 유능한 관료조직이라든지 상층 지휘단이 그 경제기업원 대표가 되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절연성, 굉장히 뭐 좁은 얘기고 무슨 전문적인 용어로 들리면 사실은 사회로부터 관료 조직이 철저히 절연되어서 이게 고립이 되어서 이게 위만 바라보고 상층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강조만 이제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철저하게 억압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따라주는 정치적인 절연성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단일 목적을 지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랑은 좀 다른 자본주의적인 친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실현했다는 이런 특성을 가진 발전국가인데요. 이 이제 발전국가 모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험은 상당히 좀 중층적이에요. 발전국가도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이제 민주화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전국가 모델, 그 다음에 발전행정이라는 또 용어도 있는데, 이거는 행정이나 국가가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적인 예, 발전행정의 성공적인 예인데, 이게 이제 발전도상국에서 상당한 매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모델이 가질 수 있는
파괴력이라는 게 상당한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양날의 칼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만약에 바라기는 지금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나 경쟁이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이제 심화된 측면에는 미국 쪽에 일종의 스스로의 판단 착오했다는 고백이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 성과가 상당히 지속이 되면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지만 중산층이 좀 성장하고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각성해서 뭐 정치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 체제도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낙관적인 그 시나리오가 미국 정책 담당자들이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지금 뭐 몇십 년 지나봤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작년 말에 보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판단이 끝나서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중산층의 성장, 그 교육을 통한 각성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당연히 권위주의 국가가 실패할 적이면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정보 통제, 미디어 통제인데요. 지금 이거는 그 불평등을 얼마나 권위주의하고 그 자본주의 간의 상보성 내지는 공존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중국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전적으로 불평등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통상적인 자본주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낮은 수준에서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좀 그건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등의 정치 영역으로 확산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을 비롯해서 각성 효과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이 물샐 틈 없이 억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떨지는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국제 변수의 영향도 있고요.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고 해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천년만년 갈 수 있는 이 공존 관계가 적어도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 패턴을 본다면은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그런 영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한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조금 다양한 경험이 좀 착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발전 국가의 경험이 있고요. 그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상보성, 공존성을 표상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민주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간의 이제 상당한 상보성이 지금 목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예죠. 그래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이 좀 복잡한, 그죠? 일부, 인권 탄압이나 아니면은 비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탄압된 국민들은 사실 일부인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그 시절에 경제가 우리가 빈곤을 벗어났고, 이제 굶어 죽는 일이 없어졌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향수가 실존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이죠. 그래서 발전국가와 발전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은 소위 70년대를 풍미했던 이 종속 이론이라든지 혹은 세계 체제 이론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에서 상정했던 주변부 국가에서 핵심 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반례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그렇지가 않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발전국가와 발전행정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한국 사례가 가지는 그 중의적인 의미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의 반례이지만 지금 이제 이 오히려 권위주의하고 그 자본주의가 공존했던 상당히 한 30여 년간 존재했던 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가 상당 정도
적절하게 또 유효하게 공존했던 그 확증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화 이후만 놓고 본다면은 민주주의의 대표 주자로서 민주화 이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결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사례에서 이제 논의를 조금 이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두 가지 정도 그 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점진주의적인 접근은 여러분들도 많이 요즘은 조금 그 논의가 약간 시들해졌지만 적어도 2012년 대선 때까지는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했던 경제민주화론, 경제민주주의론,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벌개혁 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를 하지만 또 사실 기업민주주의도 그 중에 한 중요한 축이었지만 아주 의제화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초점은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로는 대체로 재벌개혁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이 공평한 그 시장의 틀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그 점진주의적 접근은 경제민주화론이 대표적으로 이 표상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급진주의적 접근도 없는 것이 아닌데 여기 이제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논의인데요. 그때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감하고 계신 조희연 그 당시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제야 경제학자였던 박현채 선생님하고 뭐 몇 분 이제 좌파 경제학자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를 많이 하셨던 이 한국에서 사회구성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요. 저는 이게 한국 그 논쟁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전통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이것의 좋은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상호 결정이 됐든지 소위 그 좌파적인 용어를 쓴다면 토대하고 상부구조 그런 것 간의 관계 이걸 좀 정치 경제 체제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그 당시 한국의 사회 구성체가 어떤 그 유형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 또 이 사회 구성체론의 독특한 또 한 측면은 단순히 국내 체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 간의 관계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관점을 다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논의였고 또 분석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전략적이고 처방적인 측면까지 나왔던 독특한 논의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냉전 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권이 몰락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논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몰락이 되면서 사회주의권이 몰락이 되면서 이 논의가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굉장히 독특했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것은요. 저쪽에 이제 반자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 경제 내지는 정치 체제를 식민지성이 있다고 볼 거냐 아니면 없다고 볼 거냐 아니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식민지성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전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도 세력이라든지 뭐 보조 세력이라든지 구체적인 운동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서 대체로 이제 다수 의견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전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비전을 많이 좀 제시했던 그런 급진주의적인 접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거의 농반 진반으로 항상 기억이 나는 게 박현철 선생님한테 가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은 것 같다. 뭐 아니면 다음 달에 무너진다. 절대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따져보면 중진자본주의론이 돌이켜보면은 가장 타당한 그 이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그 이론들이 워낙에 당시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현실의 분석을 좀 흐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급진주의적 접근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다음부터 세계화 이후에 사라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세계화론 또는 대한세계화 운동에서 이 지금 그 다소 그 진보적인 아니면 그 좌파적인 운동들이 회생하는 그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줬는데요. 이 반세계화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세계화의 대안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근데 이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 반세계화론이나 아니면 대한세계화 운동은 본질적으로 반자본주의 운동, 내지는, 이 대한자본주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과거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냉전 체제 몰락 이전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반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필두로 해서 조금 반세계화론이나 아니면 대한세계화를 이렇게 좀 개진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의 모멘텀을 마련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진주의적 접근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의 정치 체제, 그것이 글로벌한 차원의 민주주의, 코스모크라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런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아니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그런 체제가 아닌 조금 더 다른 좀 혁신적인 체제를 상정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것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사회주의적인 비전을 많이 제시하시긴 합니다만, 그런 체제를 제시하면서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을 넘어서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혁파를 통해서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모색하는 그런 운동도 있어 왔어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인데, 지금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거고요. 자본주의 체제상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그거는 의문시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라는 범주가, 이것이,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적어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대비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상이 자본주의, 권위주의 체제상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는 창의와 혁신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창의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상이 자본주의, 권위주의 체제상보다 우월한 것인데,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등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창의의 혁신이 가능하면서도 불평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묶어놔서 그 불평등의 문제가 자본주의, 권위주의 체제상에 비해서 절대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가 경제를 일종의 조절하고 지휘하고 궤도해서 지금 고전적인 문제의식이 됐든 현대적인 문제의식이 됐든 불평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경감을 해서 민주주의의 토대 또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국면에서는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상부구조가 토대를 결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정치 쪽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주고 그것이 폭발력을 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이고요. 세계화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요. 세계화도 이제 코로나 초기 국면만 해도 굉장히 문명 전환적인 그런 논의들이 좀 있고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그런 좀 심각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좀 약간 좀 잦아드는 편인데요. 세계화도 우리가 이 세계화가 이제 도로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재개가 되더라도 좀 이제 양상이 달라지겠죠.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달라지겠지만, 이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기존의 세계화가 도로 이제 컴백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바텀업 방식,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상당히 수기가 결합이 된 그런 민주주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이제 정치의 경제 결정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과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하고 같이
공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기민하게 이 폭발력이 있고 대단히 해학적인 불평등을 묶어놓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동체 내에 컨센서스를 수립을 해서 조금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궁극적으로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